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발표가 나는 그 시간들이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한 일인데 그게 배우가 되었든 선생이 되었든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인데 이제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오롯이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거는 이게 너무 흔한 표현이긴 한데 진짜 만감이 교차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그런 날인 거죠.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은 친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치열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험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뭔가 힘을 계속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게 반대로 이제 합격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2차 준비를 막 하면서 이 친구가 급해지지 않게 계속해서 페이스 조절을 시켜야 되고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가져가서 교수님들께 보여드려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막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요. 강사를 한 지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친구들을 보게 되면 뭔가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고 선생님 앞이니까 뭐 그냥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 친구의 지정희곡을 정해야 되고 대사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특기들을 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제가 정말 이 친구가 해봤으면 좋겠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이제 저에게 삶의 지침서이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했었던 것들을 제가 봐오다 보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계속해 던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연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질문을 막 제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방향성이나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저에게 막 그냥 여과 없이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대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무기가 생기게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하고 수업을 한 2개월 정도 이상만 하게 되면 그런 질문들은 그냥 아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생기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질의응답할 때 굉장히 유연한 대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는 질의응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야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사실 대답을 이렇게 해 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방향성이 너무 엇나간다 싶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 라고 가이드를 조금 제시하긴 하는데 이렇게 대답해 라고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학생이라고 해서 절대로 저보다 뒤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제일 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나이가 많고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내 말대로 해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물이 되었든 아니면 자신에 대한 질문이 되었든 아니면 무언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되었든 그게 뭐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이렇게 대답해? 라고 하면 이제는 전부 다 압니다. 왜냐면 아니 교수님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그래 뭐 한 몇 년 전에는 괜찮지. 그냥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막 하고 적당히 정제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당한 텐션감으로 인해서 학생다운 모습으로 어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보실 때 아니 그냥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얘가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게 좀 언짢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라고는 강요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여기서 이렇게 연기해, 여기서 저렇게 연기해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희곡에 대해서 배경이나 상황이나 그 인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 인물을 표현해야 될 때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저는 읽어야 되는 희곡이 막 학생들이 있으니까 수십 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희곡만 계속해서 읽으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연기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루에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희곡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연기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앞에서 보게 됐을 때. 이게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한마디 툭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이나 표정이나 동작이나 제스처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거를 다 이렇게 느끼면서 연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앞에서 보면 이게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막혀버려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제가 제스처나 동선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로 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준비를 꽤 그렇게 하고요. 준비를 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는 그날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뭐 해봤자 한 20분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그럼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필할 수 있게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그 인물 하나와 그 희곡 한 권을 보는 시간들이 있고 자기가 연기해야 되는 인물에 대한 애정도가 책을 한번 들여서 볼 때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고 실제로 결과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연기를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무언가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고 나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그 인물을 연기한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오롯이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나 뉘앙스를 사용했고 표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막힌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배경인지, 관계성은 어떤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다 설명을 해주고는 해요. 실제로 연기 수업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연기를 한 번도 안 한 때도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느라.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한 것들을 다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한 다음에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 동안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자기 인물에다 다 입히는 거죠. 본인의 상상력과 본인의 사고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인물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그 힘을 길러 놓으면은 당일 대사들도 정말 많이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할 수가 있어요.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결과도 괜찮고요. 예종 발표가 났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붙은 친구도 있고 잘 안 된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기 있는 저 작품, 저 지킬앤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할 때였어요. 저 작품을 하게 된 데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그냥 멤버십에서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솔로 파트를 맡게 됐어요. 솔로 파트를 맡게 됐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솔로 파트에서 이제 제가 소화를 잘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도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솔로 파트를 잘 소화를 못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런스루라고 합니다.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1막에서 2막까지 쭉 다 이제 연습을 다 해보면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런스루가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음악 감독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잡으셨어요. 이게 진지하게 잡은 게 아니라 장난스럽게. 근데 정말로 단호한 에너지가 느껴졌죠. 정말 죄송하기도 했고, 멱살 딱 잡으시면서 너 그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단 맞았죠. 왜냐면은 제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던 시기에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감독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막 일으켜 주신 거죠. 창피했어요. 굉장히 수치심도 느꼈고, 내가 진짜 이거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부 다 주변에 너무너무 잘하시는 선배님들만 계시니까, 뭐, 승우 형, 광호 형, 은퇴 형, 정한이 형, 다 지킬 형님들은 다 굉장히 막 엄청난 형님들이시고, 같이 공연하는 형들, 누나들, 뭐 친구들 전부 다 너무너무 다 잘하니까 저 혼자 굉장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위축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잘 완성시켜가지고 관객들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악 물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맡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씬을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킬 앤 하이드는 당연히 뭐 엄청난 흥행 작품이기 때문에 앵콜 공연에 들어갔어요. 앵콜 공연에 들어갈 때에도 캐스트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딱 하는데 잠실에 샤롯테 시어터라는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 안에 들어가면은 몇 층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습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극장 안에. 거기서 연습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씬이 딱 런이 딱 끝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얘처럼 하라고, 저처럼 그렇게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제일 잘하니까 얘처럼 하라고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었어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딱 마주했을 때
그것들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잘못돼 있었는지 그게 나의 태도인지 뭐 혹은 나의 연습량인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약물고 이것들을 바꿔낸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수행하고 시도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반드시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대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비단 뭐 예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연극영화과를 갈 거야, 나 가서 정말 연기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이 꼭 반드시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못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검진을 못하고 나 떨어졌네. 망했다. 나 올해 어떡하지? 나 이제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대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때 제가 연습할 때 멱살 잡힌 다음에 난 진짜 뮤지컬 배우 하면 안 되겠구나. 난 노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연 올라가서 관객분들한테 정말 지탄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의 커리어는 끝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현재를 똑바로 딱 캐치하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딱 받아들인 다음에 바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악 물고 도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야 지금 제가 제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비단 떨어진 사람, 불합격한 사람들한테 합격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종 1차 붙은 학생들도 제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너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연기할 때 계속해서 자신감 불어넣어주고 그냥 이거 할 때 노래 부르고 어떻게 연기하고 뭐 이거 할 때 거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야만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선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매력이 뭔지를 제가 캐치해서 그 사람한테 알맞는 작품을 추천해주고 그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를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심란한 상황이실 텐데 제가 했었던 경험들, 배우를 하면서 겪었었던 경험들이나 혹은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만의 대역전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붙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남은 시험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현실을 딱 받아들이시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빨리 체크하시고 미친 듯이 연습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대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꼭 합격하십시오.